자, 우리 왕의 귀한 아니죠. 계속 계셨던 우리 킹 영의 왕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요즘 방송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런 표현 네. 아세요? 네. 수도꼭지라고 예. 틀면 유튜브에 틀면 여기저기. 네. 많이 안 나가야 되는데 같은 네. 말을 여기저기서 반복하기도 싫은데 여기서 소홀하게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나이 든 사람 불러준다 고맙다 하고 나가는데요. 네. 거의 좀 비싼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신문에 그 논설위원이 그렇게 왜 자주 나가느냐.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그분이 못 나오셔가지고 약간 셈이 나시는 거 자기는 안 불러주고. 그러면서 네.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주 나와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전문가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같은 분이 계속 나오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너무 이제 시장을 잘 꿰뚫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잘 안 맞으니까 이분이 언제까지 저렇게 틀린 얘기를 하나 약간 휴먼 인디케이터로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요즘 교수님은 너무 정말 쪽집게처럼 잘 맞추시니까 아마도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 교수님 제가 단도 진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그 아마 한 달 전 정도에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본 것 같은데 4월이 단기 바닥이고 4월에 위기가 온다. 어. 아니, 살 기회가 있다라고. 그치 4월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5월 이후로 조금 주가가 반격을 할 거다 반등을 할 거다 예, 예.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뭐 3분기까지는 계속 뭐 상승세 유지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5월 오른다 그랬는데 5월 초까지 또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좀 힘든 시기도 했는데 아, 최근에 일주일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메일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근데 제가 그 5월부터 오른다는 근거는 좀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출 데이터를 이야기하셨어요. 예. 일평균 수출 금액이 4월보다는 5월이 증가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4월에 24억 7천만 달러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5월은 한 26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아직 뭐 6월 거는 모레 발표가 되죠. 네네네. 근데 5월 거? 5월 거, 예. 예, 5월 게. 근데 20일까지 보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작게 7% 정도 증가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한 25억 6천만 달러. 근데 일단 뭐 4월보다는 증가를 했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정확히 예, 맞추셨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초에는 환율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았었어요. 네네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환율 떨어지고 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 제가 올해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6, 7월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좀 지루한 장이고요. 왜 그렇죠? 지금 5월에 오늘 주가 금요일하고 오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예. 아까 이제 드디어 반등이 나오나 하고 기대하시고 계신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뭐 6, 7월에는 수준이 5월보다 거의 비싸고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로 봤을 때 뭐 일평균 수출 금액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뭐 계속 주가가 좀 지루한 조정일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8, 9월, 10월 가면서 이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 물론 제 모델상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2분기 후반 3분기에 또 한 단계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코노미스트 물론 이제 예전에 전략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막 뭐 몇 월에 오르고 뭐 몇 예. 분에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할 계제의 성격이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시기까지 정확하게 맞추시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쪽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큰 그림 상에서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수님도 4월 달에 낙폭이 워낙 과하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단기 반등 정도는 있을 거다. 예. 그 정도 얘기하신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사실 뒤쪽 얘기가 많이 좀 남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산 시장이 지금
좀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크게 보면은 저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 마샬 K라고 실물에 비해서 GDP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그 채권 시장에서 뭐 우리 박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2020년 2월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예, 그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0.53%까지 떨어졌어요.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 3.1%까지 올랐다가 지금 2.8%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저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채권을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인데, 네, 주식시장도 제가 뭐 미국 가계자산 유서 금융비중 그다음에 법비지수 이런 거로 따지면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 지수 30%, S&P 500 20%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데 대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반등은 있을 겁니다.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요. 예, 저는 내년 뭐 상반기쯤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집값이에요. 부동산. 예. 요새 부동산 안 좋다고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 교수님. 네. 저번에 한 방송에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닌데 뭐 부동산에서 이야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네. 보니까 뭐 부동산 가격을 적정선 평가한 게 물가 그다음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그다음에 렌트 대비 주택 가격 이런 걸로 보니까 최소한 40% 이상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그 정도가 우리보다도 미국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뭐 우리 주택 가격 많이 올랐지만 사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전도시 평균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5월까지 KB 국민은행 통계 보니까 발표됐는데 75% 올랐거든요. 전도시 평균이. 네, 그런데 미국 거 20대 도시 케이스힐러 이거 보니까요.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올 2월까지 우리보다 짧은 기간인데 119%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네요. 물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미국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채권 시장 거품이 붕괴됐다가 채권 시장은 거의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이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한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이제 완전히 해소돼야지 세계 경제가 또 다른 성장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 무렵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은 뭐 주식 같은 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주식 물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자가 1,200만 명 정도, 1,000만 명은 늘어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또 이 가계 자산이 또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 요동도 조동받은 거하고 이 부동산 시장 조금 조정받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아까 40%가 과대평가돼 있다고 예, 모든 경제 변수로 뭐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소득 대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가보다 집값이 더 올라야 되죠. 네, 그런데 2009년 3월부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한 30% 올랐는데요. 집값은 75% 아파트 가격이. 네, 그다음에 그 PIR이라고 그러죠. 네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하는가. 작년에 그 19배였었거든요. 장기 네. 평균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 네. 작년 말에 19배였고요. 근데 오늘 1분기 통계가 오늘 나왔는데 보니까 18.4배로 작년 말보다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소득이 늘어난 건가요? 집값은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소득이 좀 늘어났습니다. 올 1분기에. 소득이 늘어났군요. 예, 통계청에서 가계소득 발표하는데요. 뭐 정부 지원금도 있으면 소득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면 그 물가지수에 그 집세라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것 가지고 제가 장기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평균 40이고요. 서울 강남 아파트 같은 데는 50% 이상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게 보면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30~40%는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저 2009년, 2010년 무렵에도 서울 아파트가 그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예. 네. 그때 뭐 제 경험인데요. 그때 제가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는데 네네. 그때 제 집사람하고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혹시라도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깡통 전세 되지 않을까. 네, 깡통 전세, 역전세라고 그랬죠. 네. 네, 그런데 만기돼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또 저 합정동에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하나
G5 건설에서 지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분양이 안 됐어요. 아, 그래서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랬어요. 네.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큰 아파트에서 3천만 원 주고 3년 살라고 그럽니다. 그 3천만 원 주고 3년 살고 네. 그 다음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라. 결정하라고. 또 중간에 여러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네. 청소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한강에 가서 요트도 타라고 그러고 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 가격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이클 그래서 그 G5건설 아파트는 사셨나요? 안 샀습니다. 네, 그때 사셨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그 사모님은 사자고 하시지 않던가요? 아니 집사람이 사지 말자고 왜 그러냐면요. 네. 그 굉장히 큰 아파트거든요. 근데 딸 시집 보내고 아들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둘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크다는 것이죠. 관리비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샀는데 네. 아마 그 뒤로 한 2배 정도 올랐을 그렇죠. 거예요. 그것까지 샀으면 교수님 정말 대박이실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 근데 교수님 이게 30-40% 조정이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식이 30-40% 조정받는 것도 물론 충격이지만 이 부동산 가격 30-40% 조정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저도 기억나는 게 2007년, 2008년도 그렇게 했었을 때 저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시는 편이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인가요? 조금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해 보니까요. 네네. 예, 우선 집값이라는 게 추세가 있거든요. 이 추세는 사실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맞아요. 28번인가 몇 번인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는데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값을 올리려고 규제 완화 정책을 냈었는데 부양했었는데 떨어졌고요. 네. 근데 제가 추세를 구해 보니까 그 통계적 기법에 흔히들 HP 필터라고 이게 추세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상승률이 완전히 꺾였어요. 특히 대전이 먼저 꺾이고 대구가 먼저 꺾이고. 아, 대구. 예, 대전 대구는 그 실제로 수준 자체도 2달 연속 상승률뿐만 아니라 수준 자체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미분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다른 도시도 다 구해 보니까 다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이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죠. 그의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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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끊어서. 사실 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시고 네, 경제 맞아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부동산 얘기를 오래 하는 건 사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주식도 깨졌고 채권도 깨지고 비트코인도 깨지고 부동산까지 깨진다라고 한다면 예. 이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지나면 하반기 들어가서 부양책을 오래 써가지고 흔히들 경제학 교과서 이야기하는 총수요곡소 우측으로 이동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도 올라갔죠. 물가도 올라갔어요. 네. 이런 사회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니까 그냥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버린 것이죠. 네, 그러면은 물가는 더 오르고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죠. 그럼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보다 물가를 우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여기다가 금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리를 인상하면은 일단 그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가계 소비의 역외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석해 보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가장 많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산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소비 투자 위축되면서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많이 상승률은 낮아지지만은 경기는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었고 네. 최근에 이제 그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벗어나서 뭐 완전히 인플레이션 국면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물가 국면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냐. 상당 기간 높아진 물가 수준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의 인플레이션도 경기에 따라서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디플레이로 바뀔 수 있는 걸로 보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은 인플레이션, 네.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근데 그것들이 수요가 위축되면서 저는 뭐 내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가 또 디플레이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박 박사님이 우리나라 채권 세계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세계 최고까지 갔어요? 언제 또 얼마 전까지 국내 최고였는데 세계 최고까지 갔어요? 아까 보니까 뭐 영어만 어떤 거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영어만 잘 되시면 세계 최고죠. 아유,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 채권 만기가 긴 거 채권 사시라고 계속 권유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채권 좋게 보셔서 저도 사실은 견해가 좀 비슷하긴 한데 자료 좀 갖고 온 거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은 여전히 조정이 진행 중이고 부동산은 이제 버블 꺼질 게 앞으로 다가올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미 버블이 붕괴된 채권이 가장 유망한 투자 종목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제가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제가 저 명목 잠재 GDP 성장률 추정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률이 한 3% 정도 돼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아니죠. 실질은 2%고요. 네네네. 명목이요. 여기다 물가를 구한 거.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이번에 한국은행이 낮춘 게 2.7. 3.0에서 2.7로 그거는 올해 성장률이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면은 제가 추정은 한 1.9% 정도 나와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저는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1980년에서 2009년까지는 IMF 기준으로 세계 경제가 연평균 3.4% 성장했는데 우리 7.0 성장했거든요. 네.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세계 평균이 3.3, 우리 3.0. 네.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미국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면 미국에서 지금 2%, 우리나라 1.9. 근데 2030년 앞으로 10년은 좀 먼 미래입니다만 미국에서 1.8% 정도 잠재 성장률 추정해 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추정하든지 한국금융연구원 추정치를 보면은 2030년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1.0%예요. 우리가 미국보다 앞으로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낮은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갈수록 구조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채권보다는 우리 채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 사시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는 한 2.7 정도인데 네. 그것보다 우리나라 현재 국고채 10년리가 더 높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에서 높아 있는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채권을 높은 금리에 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채권 금리라는 게 성장률만 영향을 성장률하고 물가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신용도라든지 뭐 이런 것 미국은 투자가 저축보다 높아요. 미국 전체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국가거든요. 미국은 그걸 어떻게 메꾸냐면은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채권 사서 좀 메꾸고 있는데요. 우리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요. 저축이 많으니까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거든요. 우리는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경상도 적자가 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채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업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대출하면 유가증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근데 가계 지금 자금 잉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작년 말 그 한국은행 자금 순환표 보니까 919조 원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은행 돈을 덜 쓸 거라는 거죠. 또 은행들은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은 돈을 안 빌려주고 뭐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들이 그 돈을 채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채권 사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저도 뭐 예전에 채권 시장도 분석하고 뭐 이랬던 사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과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붐앤 버스트 사이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뭐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차가운 물 틀었다가 하면서 경기에 버블을 만들고 또 버블을 꺼트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사이클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버블을 이제 꺼트리는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도 보면 그때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려가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압박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가
원래 채권 시장 내에서는 한 3%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2.5까지만 딱 하고 예. 멈춘 다음에 다시 이제 인하 사이클로 갔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인슈런스 컷, 그래서 예, 보험성 예, 금리 인하. 그러면서 제 기억에는 자산 시장이 조정을 좀 받다가 뭐 오히려 조금 빠르게 반등이 나타났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번 사이클에서도 지금 긴축을 하긴 하지만 긴축이 생각보다 세게 안 가고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면서 자산 가격의 조정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가능성, 혹시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거품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는 제가 저 미국 자금 순환에 나오는 건 미국 주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거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그 4분기에 334%거든요. 그게 지난 10년간 역사적으로 평균이 180%였어요. 네.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도 210%였거든요. 그때하고 잘한 점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3분기에 좀 반등하리라고 보는 거는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동월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 3월이 고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뭐 소비자 물가 또 발표되고 그러는데 이제 7% 진입하고 연말 가면 한 4% 중반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연간으로 보면 5% 넘고 4% 중반도 넘죠. 네, 그러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로. 근데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등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잠깐. 예, 잠깐. 예. 저 그럼 교수님, 그 지난주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결국은 지금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예. 중립금리보다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말 그대로 중립금리라는 거는 물가의 상승도 하락도 아닌 중립이니까 물가를 낮추려면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간다 얘기하는 게 예.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이 다 함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레벨을 내뱉는 순간 이게 하나의 어떤 예. 또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은 아직 중앙은행 안 가셨으니까 나중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미국하고 한국 추정하시는 중립금리 수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흔히들 그 테일러 준칙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방법론에 따라서 너무 예, 다르니까. 방법론에 따라 또 과거 기간을 어느 정도 잡냐 그에 따라 다른데 네. 예,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니까 우리 중립금리는 한 2% 정도라 보고 있고요. 네. 예, 미국은 한 3% 정도라 보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우리보다 물가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는 미국이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중앙은행은 항상 좀 후행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 연준이 이번에는 굉장히 후행적이었죠. 너무 예. 후행이었죠. 예. 너무. 사실 작년부터 금리 인상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금리 인상, 그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요새 제가 보기에는 연준 파월 원장이 작년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물가를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둔화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에서 너무 겁먹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뭐 시장금리 저는 중앙은행을 보지 말고 시장금리를 보자.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그게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사실 그럼 국채 수익률이 먼저 오르고 지금 기준금리 올리고 또 금리 떨어지면 시장금리 제가 인과관계를 분석해도 시장금리가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준금리 선행을 하죠. 예, 예. 기준금리에. 예,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 이렇게 떨어진 거, 시장금리 저는 정점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점치고 지금 10년 국제는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내년 경제성장 물가상승 둔화를 반영하는데 이걸 보면은 올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앙은행도 저는 금리 별로 못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하시죠. 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습니다. 너무 노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 그럼 교수님 그 물가에 대해서 아까 조금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그 PCE 물가, 예. 네. 소비자 지출 물가가 지금 2달 연속 코어 기준 떨어졌고 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달이
어쨌든 기저효과상에서 이제 가장 높고 예, 좀 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걸 보고 그 세인트루이스 현재 제일 가장 매파적인 예. 총재도 블러드. 제임스 블러드가 이제 내년도에 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예. 또 아까 누구였죠? 그 애틀란타는 에스텔렌 라파엘 보스틱. 그분은 뭐 애틀랜타의 9월 달에 금리 인상 약간 휴지기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교수님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결하고 좀 비슷한 예.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네. 침체에 빠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 성장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자산가격 하락도 있지만은 미국 소득이 그렇게 별로 안 늘어나더라고요. 네. PC 물가 발표한 날 미국의 소득, 소비 이런 거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실질 1인당 가처분 소득이요. 전혀 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작년 3월에는 연율로 58,000달러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최근 보니까 2월, 1월, 3월 46,000달러로 전혀 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거 저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4%로 떨어졌더라고요. 이분들이 일은 안 하고 다 쓴 그냥 있는 거죠. 돈 지금 쓰고 집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거 고용률이 지금 6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실업률은 뭐 거의 네, 완전 실업률 고용 안정고용 수준이고. 근데 고용률이 2007년, 2008년에 68%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럼 고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그렇게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서가 전자제품 전시회 그거 했지 않습니까? CES.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단체, 큰 단체 부회장인데요. 직원들 여러 명이 갔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니까요. 밥을 못 해주더라는 겁니다. 서빙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없어서. 네. 그래서 여러 식당 가서 나눠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왜 그렇게 일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미국이 100만 명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적당히 쓸 돈만 있으면은 그냥 일 덜하고 적당히 살자. 적당히 살다 가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미국 최근에 안 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고용률이 낮고요. 소득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 GDP의 소비가 7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참 저는 미국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을 보니까 2020년 3, 4월 코로나 때문에 미국 일자리가 거의 2,200만 개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에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11% 밑으로 갑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급감하지 않아요. 또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미국 경제 주체들은 어려우면 뭐든지 확 줄여버리고 또 올라갈 때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이런 거 보면은 소비 심리 같은 게 지금 미시간 대학 소비 심리지 저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제가 보니까 주가에 상당 기간 선행하던데요. 그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참 내년 미국 주가가 안 좋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사실은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 요즘에 또 교수님께서 이제 한 5월부터는 또 반등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부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사야 되는 기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교수님 얘기 끝까지 듣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반등해봤자 얼마 안 돼. 그 다음에 더 큰 조정이 남아있어. 이제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항상 좀 단기, 장기를 구분했어요. 제가 계속 내년 떨어진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작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작은 사이클상 지금부터 한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이거 박스권에서도
그 언제든지 상승 국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장기로는 떨어지는데 단기로는 올라요. 이게 사실 이런 전망이 좀 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정말로 그 장기 전망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 단기에 뭐 반등하는 게 아예 없이 그냥 훅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이제 6월 달부터 양적 긴축, QT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따른 또 뭔가 악영향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시차가 여전히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 분기 정도는 좀 괜찮을 걸로 보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6, 7월에는 네. 뭐 별로 지루할 것이다. 6, 7월에 지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QT가 시작되는 예, 것도 큐티가 시작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아마 6, 7월까지는 물가가 7% 중반까지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물가가 저 피크아웃 했다고 그래도 그래도 7%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QT도 네. 아마 6월 장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뭐 미리서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거는 아직 반영이 충분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QT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